국내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국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서울시 교육감 진보 후보들과의 연속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후보 모셨는데요. 아이와 학교를 함께 살려주실 후보입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네, 교사노조 아주 요새 맹활약을 하기도 하고 또 조합원도 많은데 네. 일단 우리 위원장님은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지만 또 네. 구독자 입장에서 약간 낯선 분도 네, 네, 교육 네. 문제 네. 관심이 없거나 한 분들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네, 교사들의 현지 노조니까. 교사 신분이었는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사직계를 제출했습니다. 막 그만두셨군요. 네. 네. 교육감 선거 때문에. 네, 교육감을 출마하려면 현직 신분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학 교수들은 휴직계를 내고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초, 중 등 교사들은 미성년자들을 가리킨다는 이유로 공무원 신분을 버려야만이 출마를 할 수 그것도 있는 약간 상황입니다. 정돈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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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전 세계에 OECD 국가 38개국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사들한테 정치 기본권을 아예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루빨리 좀 개선되어서 교사들도 자기의 권익과 그리고 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대부분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본론부터 말씀하신 것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죠? 네, 언제부터 네, 교사하셨어요? 2001년도부터 교사를 했는데요. 제 동기들보다 12년 늦게 입직을 하게 됐습니다. 12년이요? 네. 그럼 초등, 중등 어디서 중등학교, 그러니까 네. 중학교 교사로 중학교. 시작을 했고요. 네. 교과는 체육교과입니다. 체육 선생님이시군요. 네, 인기 많은 체육교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요즘은 인기가 많습니까? 저희 때는 체육 선생님이 그냥 하는 거 없이 화 좀 내시고 뭐 워낙 아이들이 좀 많이 네. 찌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놀고 뛰고 이렇게 땀 흘리는 것을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죠. 지금은 체육 교수가 가장 인기가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체육 선생님인데 앞서 12년 동안 미발령이요? 네. 왜요? 네, 이제 제가 좀 학생 운동을 세게 했다고 할까요? 네.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구속되고 학교에서 제적되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2번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또 노동운동을 위장 취업해서 또 구속된 경력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범대반을 나오면 국립사범대는 나오면 곧바로 의무 발령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이제 발령을 안 받으면 등록금을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와 이제 이렇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안기부, 당시에는 안기부, 기무사, 문교부 이런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열어서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나가면 의식화 교육을 하거나 또 그 당시에는 또 정교조가 탄생했기 때문에 정교조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임용 제외 명부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재작년에 드러났어요. 다 은폐를 하고 폐기했는데 기무사만 그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런 이제 검은 내막들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전교조는 1989년에 설립됐고 네. 노태우 정권 때죠. 근데 네. 김영삼 정권까지는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힘을 썼다 하더라도 네. 1998년 2월에 출범한 네. 김대중 정부부터는 예전에 뭐 저도 사립학교 교사들 해직된 분들 복직하는 일도 제가 거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으셨죠? 많이 찍히셨나요? 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과 전력을 제가 5개나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이제 뭐 전과 많은 분들 대통령 하시고
아니, 꼭 이명박 씨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전과도 많고 그랬는데 네, 그게 무슨 남을 해코지한 정권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정권 네. 5개가. 네, 그렇죠. 민주화운동 관련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졸업한 시기는 93년도였고요. 네. 그동안 우리 이제 임용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임용제자들의 교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호소를 했는데 그게 99년도 그리고 저 같은 2001년도에 이제 임용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교단으로 진출할 수 있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 네, 천하의 그렇습니다. 매듭이 풀린 그렇습니다. 거네요. DJ 정부. 네, 초기. 그러면 뭐 동기들에 비해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재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학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네. 늦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법률적 미비라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해서 네. 도합 12년인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그러면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해서 그러니까 결혼은 당시에 교사 되기 전에도 결혼했습니다. 생계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와이프가 수학교사 출신인데 와이프에 의지해서 많이 했고요. 유정취업하고 또 노동운동을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인의 기대서 사신. 네, 그런. 네. 아이고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12년 만에 동기들보다 12년 늦게 교사가 되면 네, 네. 퍼부도 남다를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보통 어떤 분들은 네. 아예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을 것 같고 네, 네.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12년 만에 교사가 됐다? 보통 일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학생들과 같이 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절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네. 자꾸 12년이나 기다려서 학생들과 놀고 싶은 마음. 네. 왜요? 왜 그렇게 절실해지죠? 그게 이제 원래 처음부터 사범대를 나왔고, 근데 이제 사범대를 가게 된 것도 아이를 좋아했고, 내가 이제 학생들과 같이 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갔는데, 80대 초반은 아시다시피 워낙 또 암울했고. 네, 뭐 격동의 시절이었죠. 뭐. 그래서 네. 이제 또 워낙 그 사회 모순에 대해 또 눈을 뜨게 되고, 특히 이제 80년 강주의 그 학살을 보게 되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제 좀 성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네, 뭐 5.18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자극했고 또 그것 때문에 변화가 있었죠. 네. 제 이제 그 동기 중에 서클 동기 중에 박정철 열사. 네. 그 정철이랑 저랑 같은 언더서클 동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문당해서 이제 그걸 은폐하려고 제가 구속됐는데 제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 종철이가 죽는 날이었어요. 아이고. 똑같이 고문은 당했지만 저는 살고 종철이는 저 세상으로 갔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운동을 계속하게 된 동인이 또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박정철 열사 기념사업회 그거를 이사를 하고 있는 게 친구이기도 하고 또 부채의식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끗 차이로 누군가는 죽고 또 누군가는 살고 박종철 학생이 당시에 뭐 지금 우리가 열사라고 그러지만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죽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됐다는 건 나중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텐데요. 하여튼 12년 만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에서 근무를 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난곡의 그 달동네 유명한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동네죠. 거기에 처음 발령을 2001년도에 받아서 그 학교라는 곳이 워낙 그 판자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신 발령 받자마자 너무 이제 편부 이런 아이들 속에서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령 받자마자 그런 아이들하고 뒹굴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자원한 게 뭐냐면 그 아주 못 사는 지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대상학교
그 지역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에서 그 사업을 맡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공부방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나가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부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이제 방과 후 이런 어떤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지금도 남아 있지만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체육관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 이후에 많이 이제 활동하기 어려웠던 건데 난곡 중학교에 당시에 체육관이 난후 중학교에 체육관, 난후, 네. 난후 중학교에 그 체육관을 지어서 아이들이 그 이후에 많이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니 선생님은 평교사인데 체육관을 짓는데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네, 뭐 제가 이제 호소를 했죠. 우리 아이 네. 이렇게 열악한 학교에 체육관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아이들이 또 어두운 곳으로 빠지지 않고 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다른 지역은 있는데 우리 학교만 또 열악한 지역인데 그런 거라도 좀 먼저 차별적으로 이제 지원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저소득 지역일수록 네. 체육관이 더 많아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남은 네, 사실 네. 미안한 얘기지만 맞아요. 네. 동네에도 뭐 체육 기반이 있을 네. 테니까 네. 부자 동네는 네. 좀 더디 가더라도 가난한 동네는 좀 먼저 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네. 지금 차별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다가 8년을 지나서 이제 사당중학교 네. 거쳐서 지금은 이제 영동중학교. 강남 영동중학교. 강남 영동 양재역 네. 근처에 그래서 있는. 그 동네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강남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제 제 처가 이제 직장이 저 강남 대치동에 있어가지고 그 근처로 가다 보니까 거기로 이사를 네네. 가게 됐고요. 아이들이 다릅니까? 강남과 관악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특히 옛날에는 이제 강남을 많이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네. 당시에는 이제 촌지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전교조 이전. 네네. 네, 있었죠. 정교조 전에는 사실은 뭐 행행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정교조 영향으로 많이 이제 거의 촌지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가장 기피하는 곳이 강남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왜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 서희초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아. 젊은 교사들이 거의 배치율이 이번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젊은 교사 배치, 그러니까 신규 교사 배치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다. 그거는 기성 선생님들이 기피하니까 네. 신입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신기간제와 신규를 중심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까? 뭐 그게 등살에 힘들다 이런 겁니까? 아무래도 고소득 자녀,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서희초도 그렇지만. 네네. 이제 그래서 학부모의 민원이 매우 극성스럽고. 이 친구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그런 데 써먹는 네, 친구들이 네, 있는 네. 거군요. 아이고 안쓰럽다. 네, 네. 애들이 위해서 별로 안 좋은데요. 네. 부모가 그렇게 개입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영동중학교에서 3년 동안을 생활지도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전임을 나오게 됐는데 네. 그때 1년에 처리했던 학폭 건수가 무려 17건.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영동중학교가 한 학년에 몇 반쯤 됩니까? 한 학년에 보통 이제 10반, 11반. 영동중학교가 네, 네. 지금도 네, 학교가 크군요. 네. 좀 규모가 크죠. 네. 전반적으로 강남에 학급 수가 많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열이도 워낙 높다 보니까 대치동 이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도 우연히 그쪽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학년에 20반이었어요. 옛날이지만 뭐 70명씩 20반.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경우에 강남을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주로 학부모 민원. 그럼 그냥 민원이 아니라 어쩌면은 뭐 따옴표를 붙여서 악질 민원, 그렇죠. 또는 고질적 민원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네. 그런 거를 앞에서 해결해 주거나 또는 완충작용을 선생님이 해주신 거네요. 생활지도부장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은 원래 전교조 조합원
네. 시고 정교조 활동 열심히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보니까 교사 노조 네. 주도적 역할을 하셨는데 그건 좀 궁금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이제 제가 2001년 발령을 받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한 5년 정도를 묵묵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선배의 권유로 정교조 본부에서 이제 정책교섭국장 맡아서 그 관련된 일들을 총 7년 정도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 어떻게 보면 집행부로서 제일 오래 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정교조가 초기에는 특히 독재 정권이 행행했던 그 시기에는 정교조의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아주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가 이렇게 내리먹임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그 교사 노조의 역할도 좀 많이 변해야 된다 저는 이제 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조직 체계 좀 바꾸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여의치 않아서 그 이후에 노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오게 됐죠. 지금 정교조 조합원은 몇 명쯤 됩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작년에 노동부에 제출한 숫자는 4만 명. 4만 명. 네네. 지금 공식 명칭이 뭐죠? 교사 노조가요? 교사 노동조합 연맹. 교사 노동조합 연맹 줄여서 교사 노조. 네, 네. 교사 노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네, 지금 8월 현재 13만 명에 이르고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 조직력이. 그러니까 전교조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네. 뭐 4만 명에 불과한데 네. 4만 명도 뭐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제 제1교원단체라고 제가 그 명명을 했는데요. 네. 정교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방 이후에 가장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교총. 네.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렇습니까? 교총보다도 많습니까? 교총보다 훨씬 교총이 많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때 네네. 숫자가 8만이라고 들었는데 와, 세상에. 교사 노조가 창립된 게 지금 불과 3년? 7년입니다. 7년. 네네, 죄송합니다. 네, 7년 만에 네, 제1교원단체 네, 노동조합을 꾸려오신 거네요. 그 리더시고. 네. 이야, 여쭤봐야 되겠는데 비결이 뭐예요? 아니 이게 사람 뭐 장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장사잖아요. 쪽수 장사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깃발을 들어도 누가 동의해주고 자기 돈 내가면서 찾아와야만 이게 힘도 갖고 목소리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비결. 비결은 조합원과의 소통이 가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체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노조의 16개 노조가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네네. 3월에 만들어진 노조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딱 3, 4년 고른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그때 그때는 폭발적으로 네. 늘어난 때가 2020년 코로나 시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는 대면으로 네. 접촉하기, 노조와 활동하기 어려운 그렇죠.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냐면 온라인으로 카페, 밴드, 카톡 네. 이런 걸 통해서 조합원과 소통하게 되는데 이 소통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즉각적인 어떤 조합원과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교사노조가 조합원이 27,000명인데 네. 거기에 약 한 19,000명, 2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그 밴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밴드 안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이 실시간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이 학교 저 학교에 뜨는 게 동시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비슷한 형태로 터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지역노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해결할 문제인지 네. 아니면 교육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법 개정 사항 사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해서 필요하면 위로 올리고 연맹에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에다 협의해서 바로바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왜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조합원들이 한테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젊은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폭발적으로 그러네요. 또 하나는 교사,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 현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거나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자기 사랑방인 역할을 하는 그 거죠. 사랑방도 되고 자기 위안이랄까 또 뭐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네. 누군가 연대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느끼고 노조- 효과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노조가 네. 이 집행부가 우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같은 동료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네네. 친밀하게 느끼는 것. 조합비 안 아깝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네네. 하게끔 만들어 네,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원들 그런 소통이 원활한 이제 젊은 교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분포도가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가 96% 이릅니다. 와. 그러니까 정교조나 교총의 경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50대 많고. 이상 분들이 네. 절반을 넘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노조. 네네. 네, 그렇게. 야, 아니 물론 뭐 우리 김용수 위원장님 혼자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13만 교사를 조직할 조직력, 그건 뭐 단순히 조직 노래 한 곡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경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체육교사 아직도 지금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네, 네. 체육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 네. 예? 그런데 뭐 남다른 체육교사 뭐 또는 체육교사로서 이런 걸 좀 해봤다든지 하는 좀 저희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체육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뭐 이제 부모로부터의 등살 그리고 학원 뭐 이런 것들로 돌려 이렇게 많이 이제 특히 이제 강남의 그렇죠. 학생들은 네네. 그렇게 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그런 부분인데 학교라는 것은 체육 시간만큼은 자기를 표현하고 노출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체육 시간이 뭐 다른 걸로 대치된다. 그럼 와서 항의하고 따지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그 애들이 기특하네요. 네, 네. 선생님 왜요 이런다는 거죠? 그나마 다른 뭐 국영수 교과보다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학생들은 공을 달라고 그래요. 저는 네. 수업을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너희들이 커서 좀 더 바람직하게 되려면 제 운동은 1인 1기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제일 격렬하게 운동하는 농구나 축구나 땀 흘리고 땀 흘리는 거 뛰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저의 그 수업을 이제 그거하고 많은 갈등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전제를 하면 자 30분은 20분은 타협을 일정하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공놀이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것도 좀 배우고 미끼를 던지시는군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좋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젊은 우리 체육교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막 자기 수업을 일관되로 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12년 늦게 교직 입직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 융통성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많이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왜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죠. 네. 아니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룰 사실은- 문제긴 한데 뭐 잘못돼서 사실 뭐 문제는 제가 아니고 이제 네,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교직이 이제 딱 네. 2년 남았습니다. 네네, 제가. 정년까지. 정년까지. 네네. 그런데 2년을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서희초 1주기 행사를 네. 우리 이제 돌아가신 서희초 선생님의 그 대학이었던 서울교대에서 1주기 행사를 저희 이제 교사노조가 주최해서 했는데요. 그 강당에서 이제 거기에 꽉 찬 한 얼마나 될까 한 500명 정도가 모인 그 공간에서 제 인사말 할 시간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딱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주체할 수 없었고
거기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학교, 그리고 그쪽에서 신음하는 우리 후배 교사들에게 이런 환경을 무너진 것에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무너진 이 환경을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이 들었고요. 그건 이제 다들 우리 나이대에는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대부분 뭐 체벌도 행해했고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들이 권위가 엄청 이렇게 살아있던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 교사들한테는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으로 전락해 버렸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소신을 펼치면서 이렇게 자기 수업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노조에서 작년에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응들을 보면 네, 정말 많은 교사가 길거리에서 네, 이렇게 호소하고, 근데 뭐 교사가 죽어간다는 게 그냥 뭐 우리는 뭐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현장이 죽어간다는 거고 교육이 죽어간다는 거고, 물론 그 이전에 사람이 죽는 것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됐지만 아이들도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게 아이들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다 죽어가. 같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교사-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렇죠? 네, 맨날 자랑하고 뭐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나라의 이면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교육감이 되시면 이 죽어가는 학교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그 학교라는 공간은 많은 이해관계자도 있죠. 학생, 학부모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뭐 행정실 직원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많은 이해관계 많이 충돌하는 그런 복잡 단단한 그렇죠. 그런 지역사회도 있고.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교수 출신의 교육감들이 좀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이제 교사노조가 대폭적으로 늘 때가 2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모 교육감 2분이 실언을 하면서 교사들을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대폭 우리 교사노조에 가입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뭐였죠? 이제 강원 교육감 중에 한 분은 네네. 그 뭐 교사들은 뭐 방학 때 어떻든 뭐 그렇다는 방학 때 네. 놀러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한편에서 교사들이 죽어가는데 교육감이라는 작자가 니들은 방학 때 놀러 다녀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요? 망언이네요. 그런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너무 저는 이제 물론 교사로서의 생활도 했지만 교사노조 위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올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보도자료로 성명서로 제출하고 그런 과정들을 수시로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학부모 단체, 특히 우리 한국노총에 130만 명의 조합원인데 대다수가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 직장인과의 일어났던 긴밀한 소통을 원활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누구보다도 더 학교 현장을 잘하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이 문제를 지금 무너진 교실, 무너진 학교를 세우는 게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되신다면 당선이 되시면 이번 교육감은 뭐 인수 단계도 없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맞습니다. 출근하셔가지고 네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적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딱 교육감이 됐다 1년 7개월, 8개월 동안 역점을 두고 이것만은 좀 내가 해내겠다. 한 2가지라도 꼽아주신다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제대로
교실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학교라는 교실을 한 것은 교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네네, 뭐 다른 걸 좋아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죠. 공부 그리고 못하는 친구도 그렇죠. 있고. 그림을 네.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네네.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공간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에 예를 들자면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들만을 치중해서 간다면 그거는 그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또 혁신교육의 단점은 뭐냐면 출발선은 평등하게 한다는 이유로 어떤 아이들은 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못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 대로 더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밑에 좀 더 이제 예를 들자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 아이도 맞춰 챙길 수 있는 그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서희처 특별법으로 대별되는 우리 이제 교사들의 교육권을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건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고되는 교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물론 이제 서희처 사태 이후에 교권 5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권 5법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를 들어 학폭 조사를 하다가 교사가 좀 더 강하게 어떤 이제 진술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거 기분 나쁘다고 교사를 갖다 신고하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또 연합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저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 풀지 말아라. 우리 애 열등감 느낀다라고 교사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하고 많으니까 네. 이해가 좀 교육에 대한 네. 이해가 없거나 부족해서 네. 시험 문제 어려운 거네 우리 애가 기죽으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어떤 부모가 얘기하면 네, 네. 사실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의 얘기 같은 거잖아요. 어려운 네. 문제도 내야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뭘 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단하고 그래야 더 가르칠 수 있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교사가 위축되거나 네. 학교랑 공간이 흔들린다는 건 네.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교사들이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권한을 가져야만이 특별히 한 교실에 보통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 보통 한두 명씩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로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느껴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사실 많이 무너져 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물론 우리 교사노조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집중하겠다 해서 서희처 특법을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법안은 그 아이를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수의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학습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를 진행하거나 담임 선생님을 좀 더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자 네, 이런 네. 차원인 거잖아요. 네, 뭐 네. 애들을 찢어놓고 뭐 낙인 찍고 이러자는 건 아닐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쟁점은 네. 10월 16일 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총선 6개월 후에 진행되기도 하고 네. 또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윤석열식 교육이랄까 이런 건데 네, 네, 네. 뭐 정권을 심판하는 정치적 선거는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민심은 그렇게 표출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님, 네.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윤석열 교육정책 정말 참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뜬금없는 발표, 그 다음에 설득 없이 강행하고 근거 없는 자화자찬,
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만호세 취약하자고 막 네. 난리치다가 사실은 뭐 만호세 취약이라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취약 연령을 한층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저항이 부딪혀서 결국은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뭐 킬러 문항, 사교육 카르텔, 용두사미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늘봄, 유보통합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교육재정에 좀 축소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고등교육에다가 1조 5천억을 갖다가 이제 떼주고, 그 다음에 유보통합 한다고 또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떼나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년도에 그 교육 예산이 심각하게 지금 사실상 경시적 경비 빼고는 얼마 남지 않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수 부족을 네. 자초했고 정권이. 네, 정권이. 그런데다가 빼지 않아야 될 뭐 네. R&D도 그렇지만 이게 네. 기본적으로 교육 예산은 우리가 네.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왕창 빼고 맞습니다. 있다. 네. 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교육 정책을 어디까지로 끌고 갈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또 역사교과서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요. 역사 관련된 기관의 장 3명 다 누라이트 인사로 네.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교과서를 만든 주요 당사자가 또 이렇게 역사 교사 출신이긴 한데 그 사실은 특히 이 교과서가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만 독도 관련된 내용들을 지우고 네.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제 동원했던 그 징용 피해자들 이 관련된 기술을 거의 흐리기를 해놨어요. 또 하나는 이제 4.3 그다음에 여순 그 사실은 4.3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거기 사과해서 시스템 가오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같이 했던 그 역사적 이 사실을 은근히 왜곡하고 실질적으로 친일의 어떤 그런 의미를 덧씌우는 이런 아주 심각한 행위들을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놓고 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서 위원장님이 교육감이 되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역사 교과서를 좀 더 역사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당선되면 네. 곧바로 취임하자마자 역사 교사들을 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 차원에서 뭐 계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하고 네. 또 예를 들자면 시술을 늘린다든지 뭐 다른 어떤 역사 관련된 어떤 입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들은 그건 적극적으로 입법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근데 우리 역사 교사들이 사실 수준 높은 분들이고 잘 배우시고 맞습니다. 연구도 잘 돼 있는 분들이어서 쓸데없는 정치적 개입만 안 하면 그렇습니다. 다 잘 가르치고 좋은 시민을 양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고 답답합니다. 자, 지금 뭐 단일화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후보가 쟁쟁한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뭐 익숙한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다른 후보에 대한 평은 그렇고 일단 우리 후보님이 김용서 후보님이 왜 진보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 구독자 카메라가 이쪽이거든요. 구독자들께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구독자들도 의견을 좀 갖고 이런 후보가 우리 옆에 있었구나. 서울교육을 이런 분에게 맡겨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너진 아까 말씀드렸지 무너진 교실,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 현재의 이 당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교육감을 출마하신 분 4분이 이제 교수 출신이고 현직 교사 출신이 4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곳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현장 출신 교육감 후보가 다음 교육감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양한 경험,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험과 그다음에 교사노조의 수장으로서 교육청과 교육감과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과 그런 어떤 교섭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온 그런 경험, 그다음에 학부모의 그 소통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한 그런 어떤 준비되어 있는 교육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이 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준비된 교육감 후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스픽스가 특별히 편성해서 보내드리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진보 후보 연속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